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18일에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과 공동 안보 이니셔티브, 삼국 안보실장의 연례 회담 개최, 삼국 정상 간 한라인 구축 등이 합의될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의 가치를 특별히 강조한 광복절 기념식이 끝난 직후 윤 대통령의 자유 멘토로 알려진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습니다. 대통령 부자의 특별했던 생전 사연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군수공상을 일주일 만에 다시 방문했고 중앙군사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수도권과 계룡대 부근을 지도에서 짚으면서 전쟁 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지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혁진 변호사, 동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은 현재 부친상 중입니다. 사흘간의 가족장을 마친 뒤에 내일 예정대로 미국 캠프 데이비드로 혼자 출국해서 1박 4일간의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삼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78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3.1절 기념사보다 3배나 긴 광복절 기념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신 대로 이날 연한 하늘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윤 대통령은 1년 3개월 전 취임식 때부터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색상과 스타일의 넥타이를 착용했는데요.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자, 이 대목이 눈길을 끈 핵심이었어요. 네, 윤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가 벌써 1년 3개월 됐네요. 왜냐하면 작년 5월에 취임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때 취임식 할 때 넥타이가 하늘색 넥타이였어요. 지금 나옵니다. 네. 어제 넥타이가 그 똑같은 넥타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슷한 모양의 같은 색깔의 넥타이 아니겠습니까? 네. 남자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뭐 일반적인 정장 뭐 비슷한 색깔 입고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넥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넥타이인지 아니면 같은 색깔 넥타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1년 3개월 전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대통령 취임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그 착용했던 그때 맸던 넥타이를 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왜 하늘색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빨간색은 평등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으면 네. 하늘색, 파란색은 자유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맹종하고 있다는 언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이 대목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 대목이 사실상 약간의 논란에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파적으로도 문제를 삼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라는 이야기, 또 맹종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국민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기 마련인 광복절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78주년 광복절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압박에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지 78주년이 지났고 북한과 한국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미 체제 경쟁에서 어느 쪽이 자랑스럽게 승리했느냐는 명백해졌는데 왜 아직도 이미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난 구시대의 유물,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물론 좋은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맹종하는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맹종.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데올로기라 하더라도 이런 현실에 맞춰서 국민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그냥 맹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국가 세력이다. 네. 왜 이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대국, 인권, 법치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에서 혜택은 누리고 있으나 오히려 갈라치기를 하거나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면을 좀 강조하려고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일본은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이 대목도 주목을 받고 또 논란도 일으켰어요. 네네. 왜냐하면 계속 광복절 때마다 일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우리를 침략한 나라 이런 정도로만 다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이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반면에 공산주의는 그 허구성이 그 노정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은 그런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100년 전에 제국주의,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이제 달라졌어요.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그 따라잡아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 젊은이들 일본 가가지고 뭐 주눅이 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대등한 동반자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을 통해서 꼭 말씀을 하고 싶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안보에 관련해서 담대한 대북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 이 말을 하면서 캠프 데이비드가 삼국간 공조의 이정표, 마일스톤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번 이 방송에 출연해서 사회자님과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G7에 갔을 때 특히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뜻밖에도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일본과 호주에도 앞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이런 외교 안보 정책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성장하면서 그 차원에서도 갈수록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 네. 이런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난번 미국 국빈 방문 때 워싱턴 선언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서 빠진 것이 주변 국가, 특히 일본과 어떻게 또 협력을 해서 그 워싱턴 선언에서 확인한 한미 동맹의 방향을 더 확실하게 추구할 것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의 정상이 만난다면은 이것을 이제 단기적으로만 북한과 각종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주의 차원에서 또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런 것을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경축사에서도 자유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세 보니까 27번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윤 대통령이 자유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네. 어떤 자유냐?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광복절 아니었겠습니까? 광복이란 뜻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빛나는 회복이란 뜻이잖아요. 빛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그 광복이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까?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광복이라고 한 말은 그 회복할 복자가 들어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뜻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뭐 조선시대 같은 왕조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다음에 48년 8월 15일 그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점들을 부각을 해야 되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도 그렇고 미국 현지 시간 18일에 열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를 이 경축사에서 부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한미 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삼국 공조의 새로운 이종표가 될 것입니다. 네, 블룸버그, 로이터, AP 등 세계적인 이 외신들이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 프린시플스 또는 캠프 데이비드 안보 구상, 이니셔티브가 합의돼서 발표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대목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외교 안보는 결국엔 국가의 생존과 안보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나 이니셔티브는 그냥 말 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이 없이는 실용적인 이익 추구도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요. 네네. 뭐 교통신호 자주 어기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통신호 체제가 아주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신다면 끔찍하죠. 이니셔티브라든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된 이니셔티브는 주로 중동 지역에서의 안정에 관한 민주당 측의 이니셔티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소속이지만 네. 미국 외교안보 역사상 의례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과 그 동맹국가 간에 어떻게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가치에 기반한 동맹관계를 구축할 것인가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광복절 축하 성명을 보내왔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미국의 뉴욕 시장이 군에 있는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에 태극기를 개양했어요. 자,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인데 미국 통일시니까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랍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미국에서 20년 동안 학생이었고 또 학생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전에 안타까운 것은 교포 청소년들이 한국계라는 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과거에서는. 네네. 미국은 멜팅팟, 모든 인종이 다 자유롭게 조화롭게 사는 사회인데 왜 한국 혈통을 부모가 강조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의 혈통과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주위에서 그것을 물어보니까요. 네네. 더더군다나 이제 한국에 와서 가르치는데 외국 학생들이 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학생들조차도 한국이 진정으로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곳도 아니고 월스트리트에서 유명한 돌진하는 황소상이 있는 자리에서 네네. 거기에서 1783년에 조지 워싱턴 장군이 영국군을 몰아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연방이 13개 주밖에 없었죠. 13개 주였죠? 예, 그래서 별이 13개 그려진 성조기를 개항한 미국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한인 청년 단체가 뉴욕시장과 같이 태극기를 개항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맹종하는가 이렇게 78년 광복 이후로 한국이 자랑스럽게 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축하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때가 됐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과 맥락이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네. 반면
일본의 대응에는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강요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거 참배를 했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가지는 않았지만 공문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거의 2년이 돼가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 가서는 글로벌 책임국가로서의 일본의 위상에 어떤 평가가 내릴 것인지는 결국에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외교안보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국가와 파트너십을 할 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라든지 그렇죠.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든지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가깝고도 먼 나라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라고 우리 외교부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한국 국민의 정당한 분노와 아쉬움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의 속좁음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한일 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원하고 또 일본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일본 측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가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도 이루어졌습니다. 약 2천여 명이 그 대상이었는데 경제인이 12명, 정치인으로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청장 등도 포함이 됐어요. 이번 사면의 의미 먼저 이제 이중근 회장, 박찬구 회장, 이호진 회장 이런 분들이 있고 강서구청장을 복권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오너들이 다 사면 복권의 대상이 된 거죠.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오너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경영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한번 다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김태우 씨는 공익 신고자예요. 왜냐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다. 그러면 공익신고가 뭐냐? 대표적인 예가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공익신고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김태우 씨가 범죄 신고해가지고 뭐 그때 이제 조국 전 장관 그때는 민정수석이었죠. 그런 사람들의 그 범죄 행위가 이제 드러나서 1심이긴 하지만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김태우 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공익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범죄 그 형을 감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감경하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나오긴 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에 더 추가적인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을 서울 이화여대 강당에서 마친 뒤에 바로 옆에 있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급히 이동해서 부친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이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서 부친의 임종을 했습니다.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애도를 표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중 부친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겠다고 이미 밝혔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아버지로 제일 유명했던 분이 제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김영삼 전 대통령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네. 그때 대통령 하고 계실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늘 아버지께 문안 전화 드렸다라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아버지 김홍종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다 마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부친상은 이번에 윤기중 교수님이 최초인데 제가 봤을 때 윤 교수님이 31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그 만 92세 가까이 되셨는데 최근에 워낙 연로하시니까 상태가 좋지 않으셨겠죠. 네네. 그런데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 경축식을 빠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언론을 보면 신문을 보면은 이렇게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 병원으로 갔더니 그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 아들한테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덕분에 윤 대통령이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임종할 수 있었다. 참 뭐 사람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아주 그 참 복을 받으셨다. 두 분 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윤기중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도착한 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약 20분 있다 세상을 떠나셨다고 알려졌습니다. 유언이 된 말이 그때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의식이 있을 때 했던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런 말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였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들을 수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한 말로 아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윤기중 교수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뭐 서울법대 나오고 검사가 돼서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돼서 그래서 고맙다 이런 뜻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평소에 부자지간이 얼마나 돈독했던가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하고 효도를 했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우리 아들 너무너무 잘 자라줬고 그 내 아들이여 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참 듣는 저도 굉장히 뭉클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제는 된 자유란 말. 윤기중 교수가 윤 대통령에게 처음 선물한 이 책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태도, 비조로 알려진 미국 시카고대 밀턴 프리드먼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그 저서 선택의 자유, 영어로 Free to Choose입니다. 저도 읽어봤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책입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핵심을 제가 이해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 사람의 발전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합리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시장의 합리성을 믿고 원칙상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경제 정책이 이루어질 때 장기적으로는 가장 합리성이 잘 보장된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기중 교수가 밀턴 프리드만의 이제 선택의 자유를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네네.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그런 시장이 움직일 때는 소외되는 계층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양극화라든지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적절하고 현명한 정부 정책으로 보완할 것인지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시장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만능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네네. 이런 지적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윤 대통령이 자유를 유난히 강조하면서 철학적인 뿌리를 이룬 그런 발언이 됐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연세대학교 학위 수여식, 쉽게 말해 졸업식에 참석했었는데 아버지와의 추억을 특별히 언급했었습니다. 당시 모습 직접 보시죠. 연세의 교종은 제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연세의 교종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지기도 했고 또 많은 연세인들과 각별한 우정도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부친과
뭐 부자 관계를 넘어서서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면서 여러 얘기들을 했고 일화들도 소개했습니다. 재미난 게 많죠? 일단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 네네.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말을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윤기준 교수님이 제 생각에는 유도를 좀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버지가 엎어치기를 했는데 어떻게 세게 했는지 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윤 대통령을 그냥 엎어쳐가지고 그렇죠. 그 때린 게 아니고 아예 엎어치기를 갖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음날 등교도 못할 정도로 그냥 아 우리 아버지 세구나 아마 그때 느꼈을 것. 왜냐하면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면 이제 몸도 좀 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좀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한번 크게 당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사법시험이 늦게 됐잖아요. 늦게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학교 재학 중에 시험이 안 됐으니까 네. 학교를 졸업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굳이 졸업했는데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를 어디서 할까? 근데 자택이 연대 근처이기도 했으니까 네. 연대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많이 했다. 아마 그래서 사법시험에 더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윤 교수님이 윤 대통령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이렇게 술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쳤대요. 주도를 가르치려고 뭐 그렇죠. 그때 유명한 마페 브랜디라는 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도 가르치고 주도도 가르치고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굉장히 부자지간을 넘어가지고 친구같이 어떻게 보면 친구같이 그런 많은 그런 일화와 많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주 맞으면서 배웠다는 얘기도 윤 대통령이 공사석에서 좀 했다고 하던데 고무호수로 맞았다고 제가 그 기사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엄부가 네네. 자식을 이렇게 때려서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아니 잘못하면 맞기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 트렌드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맞았는데요. 뭐 그런데 제 아버지는 저를 업어치기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각별한 부자 관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례를 이제 마치고 예정대로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북한은 지금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9일이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란 걸 직접 주재했습니다. 공세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 준비 태세를 강조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군수공장 재방문, 남한지도의 수도권과 계룡대를 콕 집어 말하는 장면 등을 의도적인 냄새를 풍기며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현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심도 있게 개괄 분석하시고 군대의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칠 데 대한 강령적 교련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쫙 펼쳐놓고 세워놓고 서울, 수도권 그리고 충남 계룡대 일대로 보이는 곳을 이렇게 짚어 가리키면서 지시를 내렸어요.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했는데 저런 사진을 그러니까 한국의 심장은 서울이지 않습니까? 한국군의 심장은 자, 지금 계룡대라고. 나옵니다. 저 위치를 저희가 보니까 저게 계룡대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군의 심장하고 한국의 심장을 직접적으로 내가 타격하겠다. 저런 사진을 보여주는 건 의도성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타격할 것은 서울과 계룡대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공세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라. 자, 공격이면 공격이고 수비면 수비인데 네. 공세적인 전쟁 준비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준비를 이렇게 뭐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주동적으로 앞서서 한국이나 미국보다도 앞서가면서 전쟁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그만큼 우리는 전쟁 준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어떤 경고성 메시지도 내는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 그게 미국 해군 시설이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초유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이제 안보 이니셔티브 나온다고 하지 앞서도 저희가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합의들이 나올 거거든요. 예. 게다가 또 21일부터는 을지 연습이 또 예. 사상 최대 규모로 또 진행이 되고 김정은이 좀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꾸 저렇게 강하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꿇고 이전 정부들처럼 이제 무릎 꿇고 그냥 좋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강하게 나가면서 이제 한미, 한미일, 한나토, 한오코스 계속해서 이제 방어 울타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라는 게 굉장히 좀 아주 유명한 뭐 1978년도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평화회담을 중동 평화회담도 거기서 만든 건데 저기서 이제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완전히 그냥 속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1일부터는 을지 자유방패라는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보면 아, 저 사람들은 왜 점점 저렇게 강화되나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두려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꿀리지 않고 내가 깡으로 맞서겠다 이런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확대 회의에서 김정은은 공세적인 전쟁 준비 그리고 전쟁 무기의 대량 생산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군사 기술 등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하는데 생산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만들 무기가 있긴 한 겁니까? 뭐 지금 김정은 정권이 모든 전력을 다하는 게 이제 핵과 미사일, 뭐 방사포 이런 전력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국가의 모든 힘을 그냥 탈탈 털어놓으면서 이제 뭐랄지 한국과 뭐 군비 경쟁을 걸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정은이가 간 공장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미사일 관련, 전술 미사일 관련, 대구형 조종 방사포 이런 공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일부터 5일까지 3일 연속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 군수공장들을 봤는데 네. 이번에 또 연속해서 이틀 동안 군수공장들을 보면서 생산을 독려하고 무기 목표는 뭐 비밀이니까 저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엿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행보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편 이 자리에서는요. 북한 총참모장을 맡아왔던 박수일이 해임되고 이 박수일은 대장입니다. 새롭게 이명길 차수가 임명이 됐는데 이명길은 계급도 대장보다 훨씬 높고 벌써 이 자리를 맡은 게 세 번째인데 예. 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이 간부들을 성과를 안 내면 자주 교체를 합니다. 회전문처럼? 회전문처럼 교체를 하고 계급을 강등시켰다가 또 완전 승진시켰다 또 3개월 있다 또 2계급, 한 계급을 강등시키는 거 아니고 황명서 총정치국장 같은 경우는 5등급을 낮췄던 적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별을 그냥 똥별처럼 떼는 거죠? 롤러코스터적 인사라고 이제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영길 총참모장 지금 나오는 것처럼 2013년에 총참모장이 됐다가 2018년도 되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저 사람이 5년 주기로 이 사람은 한다고 어떻게 묘한 수혈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작전통이라 그래요. 네. 저 이영길이가.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총참모장 시킨 거는 내가 작전통은 이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내가 이제 전쟁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고 어쨌든 이영길이가 세 번씩 다시 하는 거 보면 신임을 얻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매체가 김정은이 8월 11일과 12일 사이에 중요한 군수 공장들을 직접 방문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뭐 현지 지도란 그런 이름이죠. 앞서 군수공장을 방문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또 간 건데 뭐 가는 거야 자기 마음이겠지만 네.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김정은이 올해 들어와서 행보를 보면 거의 90% 이상이
군수, 국방, 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생각은 오직 자기 후계 체제를 지키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고 3일부터 5일까지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을 돌았는데 지금은 이제 11일, 12일 그 당중안에 군사위원회 있은 그 다음 날 이제 주로 다닌 게 이제 장갑차, 대구형 조종 방사포, 그다음에 전술 미사일, 그다음에 미사일을 하려면 발사대, 우리는 TEL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발사대 공장들을 보면서 생산을 만가동해서 생산을 팍팍팍팍 늘려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군수공장에서 김정은은 장갑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승하는 모습도 연출을 했어요. 직접 운전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특히 남조선을 쓸어버리자는 커다란 현수막 앞에서 사진도 찍어서 공개를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의도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자기네가 만든 아마 신형 장갑차로 보이는데 신형 장갑차를 지금 자기가 몰고 당 정 간부들은 꼭대기에서 이제 엉거주춤 타고 가는 모습이 참 네. 이채로운데 저 지금 모습을 찍었어요. 아주 저걸 보면 아직도 나이가 어린 지도자 냄새가 팍팍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문제의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다. 원수들이라고 그러죠, 북한에서는. 북한에서는 원수들은 전쟁 도화선에 남조선 괴뢰들을 쓸어버리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조선 괴뢰들 군대에서는 아직도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외적인 메시지를 낼 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군대나 국방 분야에서는 저렇게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아야 그냥 쓸어버리자. 저거는 김정은 자체가 저런 말을 만들어내서 구호를 붙이라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조선은 그냥 아야 지도상에서 쓸어버려라. 이런 식의 아주 강한 적대감을 보여주는 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빗자루로 쓰레기 쓸듯 뭐 그렇죠. 그런 표현이죠. 네네. 북한 김정은은 또 이렇게 군수공장들을 돌면서 전쟁 준비를 위해 특히 중요한 곳이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간부들도 좀 격려하고 보급도 좀 많이 뭐 선물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일 때부터 해왔던 것이 이제 간부들에 대한 선물 정치인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유엔 제재 등으로 거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간부들한테 주는 건 이전에는 뭐 벤츠 승용차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식료품 한 박스씩 줄 정도로 그렇게 쫄아들었어요? 쫄아들었다고 네. 그럽니다. 저게 이제 간부들을 저 지금 미사일 발사대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지금 생산을 독려하는 모습인데 이동식 발사 차량이죠. 이동식 발사 차량. 그런데 저런 모습들을 이제 김정일 때는 다 감췄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보면 저게 어디쯤에 있는 공장이라는 거 알거든요. 네.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랑 보면 저 사람들이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데 아마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전문가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김정은의 어떤 저런 어떻게 보면 철없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노출하면 예. 남조선에서 뭐 그쪽 말로 괴뢰들이다 봅니다라고 할 경우에 예. 그런 걸 무시하고 저렇게 공개한다는 것은 젊은 지도자의 일종의 그 과시욕, 무모함. 네, 무모함. 이런 것들이 결합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이런 분위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 실시될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앞두고서 더욱 고조됐다고 볼 수 있는데 뒤집어 말하면 그 훈련이 그만큼 불안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미일 훈련 그 앞서 잠깐 말씀드린 이제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이제 한미일이 좀 더 결석을 할 거고 뭐 한라인도 나오고 한라인도 나오고 뭐 군사훈련 소리도 나오고 뭐 이제 온갖 그 사이버 분야까지 지금 협력이 나오는 데다가 21일부터 11일 동안 자유 방패 훈련, 을지 훈련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규모로 진행이 되는 데 대한 어떤 불안함, 초조함이 나타난. 그러니까 나도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 공장들을 단시간에 다니면서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특징이 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훈련인 건 뭐 이전과 비슷한데 미국의 우주군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우주군 이름부터 거창해요. 뭐 사실은 이번 훈련에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외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제 미국 본토에 있던 우주군까지 와서 참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훈련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우주군까지 왔다는 건 결국은 북핵을 대응해서 북핵을
발사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아야 뭐 발사의 왼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사 조짐을 보이고 발사 시작을 하자마자 이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맡은 것이 이제 우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용토에 도달하기 전에 상승 단계에서부터 아야 요격을 해버리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뭐 어쨌든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한 그런 측면에서 미국 본토에 있는 우주군까지 오는 그런 대규모의 훈련을 한다고 볼 수 있고,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진행된다 그래요. 뭐 1부는 일단 저지하고 2부는 이제 반격하는 거고, 1부 때는 이제 또 우리가 전번에 미사일 경보 나왔을 때 국민들이 화딱 놀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번엔 훈련을 해서 이제 평소에 주민들이 북한이 미사일이 또 날라오기 시작했을 때 어디에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해야 될 때가 어딘지 미리 찾아보고, 그리고 약간 필요한 물품들은 좀 챙겨놓고, 우리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국민적인 자세도 꼭 필요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양하는 전반적인 우리 국가의 총력적인 훈련이 이번에 을지 포커스 렌즈 쉴드 훈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 연합훈련 때와 마찬가지로요. 미사일 등 위협이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이게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공동 안보 이니셔티브가 나온다, 확장 억제의 새로운 방안이 나온다, 하트라인이 나온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간의 이 정례 회의를 이제 열기로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도발 가능성이 그 훈련과 이 한미일 정상회의 기간 중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뭐 빠르면 뭐 17일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18일 날 한미 뭐 우리 날짜로는 19일이쯤 되겠는데, 이 훈련을 그러니까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전야에 쏠 수도 있고 하는 중에도 쏠 수 있고, 이제 UFS 훈련을 할 때도 쏠 수가 있고, 북한이 쏘지 않으면 김정은이 아니죠, 사실. 뭐 보통 때도 막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네. 이런 대규모 행사들이 있고 한미일이 결속을 하고 세계가 자유진영이 힘을 합치고 있는 때 내가 보고 가만히만 있겠다,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이런 것을 하면 또 다른 반격이 이어질 거고, 아무래도 한반도 긴장은 좀 강화될 것 같지만,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또 어떤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가 하면, 저러다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이 참 많은데, 네네. 솔직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은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고, 사실은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자기 후계 체제를 4대까지 넘겨줘야 되고, 또 한국에는 미군이 있고 한미일, 한나토가 있으니까 전쟁은 쉽게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긴장도는 높여서 나는 너한테 꿀리지 않는다. 나도 계속해서 깡으로 맞서겠다. 이런 태도는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결기를 계속 보일 필요는 있는 네.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북한이 다음 달에 또 열병식을 열 거라고 이례적으로 예고까지 했습니다. 지난 심야 열병식이 열린 지 뭐 30일도 안 되는데, 자, 이런 열병식을 또 하는 것,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 열병식 자체가 이게 이제 건군절이 있고 뭐 여러 행사가 있잖아요. 예. 어디에 맞춘 겁니까? 사실은 올해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행사들이 겹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2월 8일, 올해 2월 8일 날 열병식을 했는데, 그건 건군 75돌. 그리고 지금 오는 열병식에 하겠다고는 건국 75돌. 그러니까 그때는 군을 세웠고 이번에는 나라를 북한 정권을 세운 날이다. 세운 날이다. 그게 정준연이라 그래서 꺾어지는 해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것도 전승 70돌. 이래서 북한이 올해 명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십니까? 저게 대오가 열과 오를 맞춰서 나가는 거, 군복 새로 입혀야죠. 그리고 먹여야죠. 지금 그렇죠. 북한이 전국 당 조직들에 통보한 거는 총군을 간에서 만들어서 AK 소총 총군을 만들어서 군대에 바치라는 요구를 할 정도로 지금 마지막 힘을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말은
행주를 짜는군요, 지금. 많은 행주를 짜면서도 또 저런 거는 또 해야 또 저희 또 그래서 북한 군대를 열병식이요 군대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어찌든 한 해에 대형 열병식을 3번씩이나 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북한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옥수수 살도를 지금 거기다 다 투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올해만 열병식이 3번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판문점으로 넘어갔던 북한 흑인 병사에 대해서 북한이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나왔어요. 뭐 망명을 고려하고 있다.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트래비스 이병이 망명을 했는데 이제 한 달간의 이제 기초 조사를 끝낸가 봐요. 그래서 북한이 중앙통신이 오늘 보도를 했는데 내용은 뭐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살든가 제3국에서 살든가 이렇게 의사를 표명했다. 그런데 제3국이라고 묘사한 게 참 이채로운데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어떤 프로파간다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트래비스 이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또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미국하고 대화를 좀 해보자.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오늘 트래비스 이병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래비스 이병은 안 나오고 예. 트래비스가 망명을 하고 싶다는데 예.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는 자 미국하고 좀 얘기 좀 이 문제 가지고 해보자라는 그렇죠. 그런 의도다. 앞으로 미국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너네 높은 사람 하나 와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당신들한테 요구하고 싶다. 이런 미국과의 고위급 접촉의 지렛대로 트래비스 이병의 몰북을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말씀 들었습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